기역, 니은, 미음, 이응. 네. 겁나 미워. 법률 상식을 몇 가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혼 법률 상식. 네네, 이혼 법률 상식. 어떤 게 네.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자동 이혼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 이혼이란 말은 무슨 말이신 것 같아요? 특히 별거가 오래되면 자동 이혼이 된다. 뭐 3년간 별거하면 자동 이혼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법적 절차 없이 법적 절차 자동으로 없이 그냥. 자동으로. 그런 데서 오해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실제로 자동 이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년, 30년이 되도록 이혼 수속을 안 밟으신 거예요. 이 어머님이 재산이 상당히 있으셨어.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남편과 절차를 정리 안 하다 보니까 그 정말 미운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져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엔 자동 이혼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다만 이제 3년 이상 완전히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 실종 신고할 정도로 그걸로 이혼 사유를 삼아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집을 나간 이후에 어딘가는 살아는 있는데 그냥 내가 안 찾을 뿐이야.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기의 유기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뭐 생활비도 되지 않고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해서 이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 비교적 매우 간단하게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상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뭐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걸 좀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 뭐 요즘에는 이제 그 불륜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아, 네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불륜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는 그러면 아무런 나의 이런 상처나 피해에 대해서 배상받지 못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간통죄로 폐지된 거는 형사법이 폐지된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있는 민법상의 정조 의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상 문제 제기를 해서 이혼 사유로 삼는다거나 또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이건 가능하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그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혼 방법은 협의 이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의 이혼. 재판상 이두 이혼. 가지가 실질적으로 네. 이혼할 수 있는 창구군요. 네. 예. 혹여 잘 못 알고 있었던 이혼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우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우주가 각자 30년 내지는 그보다 더 각자의 삶의 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만났는데 저는 갈등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아마 이제 안 싸운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뭐 쉽게 양보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좀만 있어봐라. 좀만 있어봐라.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현실이라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아시아에서 1위다 이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 이런 현실을 잘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이혼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핫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2020년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남성의 41.3%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24.4%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혼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도 문제가 갈수록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화제가 된 은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초성 퀴즈를 마련해 봤는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감시. 감시 떴다 피해라 막 이럴 때 쓰는 네. 검사. 휴대폰 검사? 오늘 검사 당했다? 검사 당했어. 네. 또 이건 뭘까요? 기역, 니은, 미음, 이응. 네. 겁나 미워. 겁나 미워. 겁나 미워. 네.
계속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진짜 어려운데? 아, 뒤에가 커플이구나. 구구 커플. 구구는 뭐예요? 구구. 닭살 커플. 구구. 금기 커플. 금기 커플.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말 된다 그죠?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마지막 대망의 네 번째입니다. 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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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찌질이. 찌질이. 찌질이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지지리. 이거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금지. 오! 아, 이게 줄임말이구나. 이혼 여성. 금지된 사람, 귀여운 남성, 미운 지남미요. 남자, 귀여운 남성, 귀여운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한대요. 거기가 카페가 5만 명이 이상의 카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 카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야 돼. 와. 정회원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은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교묘하게 어디 가면은 들키지 않고 만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들킬 뻔했을 때 배우자에게 어떤 핑계를 대면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치밀하다. 어떨 경우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비밀.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생기는 것부터가 문제다. 네. 그래서 화제가 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정서적 외도. 좀 들어보셨나요? 정서적인 외도? 정서적 정서적 외도? 최근에 이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때문에 이혼이 더 늘어났다고 하고 비슷한 상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남사친, 여사친 이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관계가 참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일 도와줄게. 괜찮아, 괜찮아. 잘 자.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는 그 사람 직장 동료 누군데? 에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좀 봤는데 뭐 잘 자라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그런데 잠자리를 나눈 흔적은 없어요. 특이했던 거는 그 여성분이 운전면허를 막 따니까 운전 연수도 시켜주고. 네. 외도네. 외도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런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리고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하길래 내가 좀 가르쳐줬다. 그리고 이분은 나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성격이 되게 좋아서 사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부인을 의부증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상담을 오신 거였어. 자,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정법원에서 부정행위라고 했을 때는 훨씬 넓게 봐요.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갑자기 서로 하트를 주고받는다. 아무 말 없이. 네. 그리고 잘 자? 자고 있어?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넓게 봐서 부정행위다라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일을 돕다 보면 또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배우자하고 나눌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다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단호하게 나는 이런 게 싫다. 나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정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가끔 이제 저희가 상담해 오시는 분들 보면 탐정업체, 뭐 흥신소 업체, 조사 업체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없냐 막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 오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이렇게 뒤따라다니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고요. 또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에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자꾸 정보를 못 구한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쓰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의뢰를 받았는데 당신이 돈을 2배로 주면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상담 중에 그런 문자 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괜히 좀 힘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행태는 눈에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사례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베개 밑에 두고 자고. 그리고 패턴을 자꾸 바꾸고. 그게 뭐예요? 그 핸드폰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 그래서 이거를 펀도라의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도 뭐가 있을까요? 특이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들킬까요? 차. 딩동댕. 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이런 거. 네. 그래서 쭉 보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게 되죠. 차 얘기하니까요. 네.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잖아요. 네네. 웬만한 제조사의 차들이 외부로 다 소리가 들립니다. 은밀하게 통화를 하다가 와이프가 지하주차장에서 쓱 지나가다 뭔 소리지 하고 딱 듣는 순간 모든 내용이 다 발설됩니다. 중계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지하주차장에서 특히나 울림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실 때 블루투스를 좀 작게 해놓으시거나 안에서 이렇게 그냥 전화로 아니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어떡해요. 네. 차 안에서 바로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운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는 문자 메시지나 SNS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요. 잘못 누르면 음성으로 이렇게 문자를 읽어주거든요, 차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쓴답니다. 네. 와.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건 맡으시면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보시잖아요. 그런 외도하는 사람들만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 할 것 같으신 분들, 정말 이런 분이 하실 것 같은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어려운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그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운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거죠. 내가 들켰어요?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만 그러냐?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내 친구들 다 물어봐도 다 괜찮은데 나만 지금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사례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가난했을 시절에 힘들었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하면 이제 우리는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만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아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한 번 실수는 내가 봐주겠다. 당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걸 문제 삼는다고 부인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바람도 피워요. 폭행도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유책 배우자인 거죠.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뒷바라지에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가정도 지키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남편들이 또 이혼을 요구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생활비부터 끊습니다. 나쁘다. 자, 여기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청구 자체는 안 되든. 안 되든 안 되든. 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약간 많네요. 제가 놀란 통계가 있었는데 요즘 결혼한 것 자체가 인구 1000명당 4.2명에 불과한대요. 저도 애가 셋인데요. 우리 셋 애 중에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안 하는데 또 우리가 연애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많이 조금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전 동거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혼? 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혼인 신고만 안 했지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 청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해요. 사실 해외 입법례나 이런 걸 보면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의 배우자처럼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결혼할래가 아니라 나랑 팍스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영국이든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이런 제도를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도 사실혼이나 혼전동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혼과 혼전동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정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른 이성 친구가 생긴 거죠. 오마이갓. 그래서 나는 헤어졌으니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외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때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혼전 동거였느냐 사실혼이었느냐. 헷갈린다. 사실혼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같이 동거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부 생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사실혼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부모님들도 인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우리 조금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요즘은 뭐 다 안 하고 산다는데 부인도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돼지 농장을 하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됐는데 이제 곧 아이도 좀 가져야 되는데 혼인신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죠. 보니까 남편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네. 네. 근데 보니까 자기만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사실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혼전 동거는 말하자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호칭 자체가 좀 다르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한 대에 살고 부부라는 호칭을 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뭐 빼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기간을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네. 네. 자, 아까 혼전 동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혼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요양원 안에서 서로 요보당신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실혼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혼인 취소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낫죠. 그렇죠. 결혼한 게 없어져.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혼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내가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씩은 조금 숨기고 싶어지고 가리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보면 재력도 드러나게 되고 부채도 드러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할 때는 뭐 직업도 의사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성적인 취향이 좀 독특해요. 왠지 부부관계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 충격적인 거는 여성의 의류나 구두를 몰래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갖고 싶은 거죠.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몸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그런 몸매가 되고 싶어 하고 아, 저렇게?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자기가 그 가방을 들고 어머나. 정말 더 충격적인 것은 부인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여성들은 소변을 볼 때 화장지를 몇 칸을 사용해. 여자는 화장지를 어떻게 써? 이런 변태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떨까요? 이것이 과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게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 취소에 해당하려면 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서 내가 정말 속아서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 사유가 돼야 혼인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혼인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인이 할 수가 없어서 임신이 된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입양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덧 과거는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거를 계속 왠지 감추는 것은 사랑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털어놨어요. 근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 속아서 결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안 했텐데 심지어 아이까지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즉시. 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남편이 취소 소송을 네,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바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성의 입장도 이해를 가죠. 결혼할 때 전에 혼인이 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특히 또 자녀가 있었던 것들, 재산 문제 어느 정도는 다 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럴까? 법원은 이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내가 어쨌든 피해자였고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중요한 부분은 또 아이를 내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입양을 보내서 그 관계는 단절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의 상처,
남들이 알았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의 비밀 같은 부분까지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두 부부가 갈등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혼 사유로는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또 사실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결혼할 때 어디까지 배우자에게 알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이슈. 이혼은 쩐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재산 분할이야말로 쉽게 합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되니까 네. 도대체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렇게 이지혜 씨처럼 사시는 부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누군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조금 역할을 공평하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월급에 얼마를 내서 생활비에 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모은 공동 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나누자 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재산을 두고 이거를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전에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올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 분할해야 됩니까? 재산의 발생 시점, 재산의 형성 시점은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혼 이후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특유 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재산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특유 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부공동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분양 계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 시점과 중간에 중도금을 계속 넣은 시점이 결혼 전후가 달라질 경우에 이거를 부공동재산을 넣을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결혼 전에 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암호화폐도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요새 핫합니다. 예. 네, 암호화폐의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암호화폐를 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동생활 중에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가사노동, 육아노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났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조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2,000조 정도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하나 정도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신대요.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지하 경제로 들어가서 추적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이지 분할 대상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암보험 같은 것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온 암보험인데 이걸 재산 분할해야 되느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그동안 부어온 적립식 보험금, 저축성 보험금 이런 것들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이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재산분할에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보험금을 다 불입해줬다. 그러면은 그게 재산분할 대상에 또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땅. 네. 복권. 복권. 딩동댕. 진짜? 네. 역시 로또 진행자시니까.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갈 때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 부부 재산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로또 당첨금은 10몇 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면 사실 재산분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0년 차 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전문직이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무려 20억 원. 무려 20억 원. 근데 이 부부는 남편이 전문직이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이제 20억 원 되니까 와, 나도 한번 좀 명품 시계도 사보고 싶고, 그죠? 20억이나 됐는데 여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안 돼 했는데 남편이 안 되라고 거절을 한 거죠.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해서 산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을 사버리고 그 이후에 일절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되고 해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 게 이 로또 당첨금이 그리고 로또 당첨금으로 산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였는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공동재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부인은 아니 이게 왜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가사노동도 하고 육아노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은 거고 내가 남편한테 뭐 생활비를 많이 안 가져가니까 돈이 남아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것 그죠?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로또 당첨금이 수십억 원이 되면서 남편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다니는데 이 배우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재산분할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핫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바로 하려고 했던 남편인데 전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는 로또 당첨했을 때 그 번호 적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 번호를 남편한테 알려줬어. 같이 의논을 했어. 사러 가는데 내가 심부름을 갔다 왔어. 로또를 산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같이 나간 돈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분할도 재판 사항 중에 하나여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증거가 없으면 그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기여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 문자나 뭐 녹음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리 아프다. 네. 안 해야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긴 길을 넘어서 이혼 사건에서 제일 뭐 핫한 재산분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번째는 제가 정말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양육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해요. 네. 아이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드파더스 사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양육비 안 주나 보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7월인데요. 지금 이 사이트는 이제 한번 폐쇄되고 새로 이제 생긴 사이트고요. 처음에 사이트는 이제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거의 안 나와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개가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 올라가신 분들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그 형사사건에 참여를 했는데요. 2018년이면 불과 한 3, 4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양육비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조차 이혼 사건을 이제 판결하거나 조정할 때 아유 뭐 양육비 그거 어차피 못 받을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조정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을 정도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혼 사건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그분들이 저를 다시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죠? 제가 무슨 좋은 인연이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진행을 했던 제 의뢰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접하고 하면서 양육비를 못 받는 분이 80%에 이르게 된다는 걸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죄 변론을 하고 법이 개정이 돼서 저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2021년에 조사했는데 여전히 80%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육비라는 것은 미혼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안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양육비는 그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에게 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헤어지면은 이 반려동물한테도 양육비를 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진짜요? 와. 왜냐하면 맨날 같이 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도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걸 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요새 가정법원의 실정입니다. 그래서요, 애완견의 경우에 한 달에 양육비 10만에서 15만 원 정도. 면접 교섭을 뭐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자녀인 경우에 왜 그거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인 14살 김모군. 4년 전 이혼한 뒤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난 3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엄마와 함께 찾아갔다가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오히려 저희 엄마께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동복지법을 공부했고 직접 고소장을 썼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네. 제 친부가 제발 저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죠. 뭐. 네. 예, 예. 지금 이 아이가 아버지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을 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지. 당시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이 보호를 하고 있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혼 사건에서 이 아버지는 양육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방임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런데 양육을 하지 않는 아버지도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란 이름으로 친권자이기도 하니까
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게 아동 학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명문의 규정상만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벌법은 있는데 이 아이가 고소한 그 아버지한테는 네. 그게 해당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법 개정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그다음에 출국 금지, 그다음에 직장이 있으면 직접 그 고용주에게 내가 양육비를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1년 이상 이렇게 양육비를 안 주면 이제 드디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가능성은 열렸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거와 관련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면 양육비 주느라고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양육비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이 뭐 어떤 주는 14년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처벌하고 있고 벌금형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일이 다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야 도입이 된 거라서 많은 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아까 고소장이 있는 것도 보셨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처는 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갖는 거거든요. 이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이혼한 배우자 내 권리가 아니에요. 아이의 권리예요. 아이의 생존권이고 아이를 위한 부분이라는 거 좀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혼에 대해서 쭉 이제 아이까지 얘기 나왔는데요. 자, 마지막 황혼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의 기준이 20년 기준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1년에 약 3만 9천여 건, 네,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혼인한 분들도 헤어지는 경우가 1만 6천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이 지금 전체 이혼의 40% 정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참고 살다가 참고 살다가, 네. 이제 남은 생은 행복하고 싶어서. 네. 이제 자식 때문에 살기는 싫다. 네. 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상황은 예전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음. 요즘 급증하는 이유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래 사니까. 다 정답이신 것 같아요. 황혼이혼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거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인식이 바뀐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부장적인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역할만 그냥 하면 된다. 남편은 그냥 돈 벌고 부인은 그냥 이렇게 애들 키우고 그다음에 남은 인생은 대충 살다가 곧 죽으면 된다. 뭐이 정도로 혼인 생활을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혼인 자체도 공평해야 되고 각자 역할을 서로 나눠야 되고 가장 행복한 것은 친구 같은 배우자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정석 씨 얘기한 것처럼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제가 지금 52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제 남편과 70년을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죠.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 네. 제가 안 행복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네. 정말 고민이 된다 이런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어딘가, 내가 누군가와 같이 노후를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혼이혼을 딱 하려고 보면 가장 부딪히는 것이 상대 배우자의 결혼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특히 현재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기준으로 살다가 이제 내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인식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남편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난 절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산의 명의가 대부분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갑자기 내 재산이 뚝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론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론의 경우에도 재산을 결국에는 못 받으면 조론한 사람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혼이혼이 되는데 이게 형사 사건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 이제 결혼 기간 내내 폭행을 당하고 뭐 이러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가정폭력으로 뭐 신고된 거는 수차례고. 그래서 이젠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딸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이제 딸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 남편분이 절대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내 주머니에 생계도 힘들고 돈도 없이 이혼 청구를 하니까 남편은 뭐 계속 비웃는 거죠. 네가 할 테면 해봐라. 네가 할 수 있겠냐? 절대 안 된다. 나는 이 소송을 무덤에 갈 때까지 끌 것이다. 네가 받아갈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 도저히 참다 못해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남편을 살해 시도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인은 내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처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네. 아무리 그동안에 그 고통받은 세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정말 우발적이거나 술을 마셔서 한 게 아니라 급소를 검색했다던가 뭐 흉기를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를 검색했다던가 당시에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CCTV 회로를 보니까 매우 멀쩡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 인정이 돼서 실형 6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의 끝은 살인사건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가정폭력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것을 누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상태에 빠져서 그걸 못하고 또 다른 가정폭력의 비극으로 나가기 전에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할 때 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정신장애에 대한 통계와 진단 편람 이런 건데 그게 버전 5가 나왔거든요. 버전 4가 나왔을 때입니다. 1994년인데 그때 이제 전 세계 정신의학자들이 우리나라마다 좀 독특한 문화적인 정신장애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거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하나 생각해냈어요. 이걸 한번 등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재한 게 바로 화병입니다. 근데 이 화병이라는 게 화가 뭐죠? 불화자인데 분노잖아요. 그죠? 분노병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그냥 앵거 디지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앵거 뭐 신드롬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 분노병 이렇게 하면 아마 서양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굉장히 잘 내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노를 막 내는 병인 줄 알 거예요. 근데 화병은요. 그런 게 아니죠. 반대예요. 분노를 못 내는 병이 맞아요. 삭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분노 감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다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부예요. 어떤 거냐면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 안에는 딴 감정이 또 있으니까 이걸 잘 다뤄달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중이에요. 자, 화병 중에 생각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고부.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바로 나왔어. 우리 어머님이 늘 말로는 내가 딸이래. 맨날 딸이래요. 네. 근데 진짜 딸은 옆에 두고 나한테는 걸레를 던져요. 빨리 걸레질하라고. 신우이가 그걸 보면서 웃고 있어요. 이때 화가 나죠. 그러면 화가 나는데 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뭐 때문에 못 내는 겁니까 지금? 관계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분노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무슨 시그널일까요? 내 안에 정말 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나 정말 딸이고 싶어요, 엄마. 시어머니한테, 그죠? 근데 그 욕구가 어떻게 됐어요? 처절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강경파.
아, 강경파. 목소리가 굉장히 커. 바깥으로 잘 나와. 그리고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방향이 항상 상대방에 가. 앞으로. 응?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에 가는 걸 우리가 강경파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기가 어렵다고 관계 때문에. 예. 근데 강경파는 알려줍니다. 구심력, 원심력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향한 감정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심력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내가요 딸은커녕 지금 내가 뭘로 보여요? 시녀로 보여요. 예. 너무 비참해요.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고 내가 정말 시집 온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서러워요. 이런 감정이 온건파 감정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온건파 감정은 왜 온건파가 됐겠어요? 표현을 못하는. 밖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 나올 수 있어요? 안전한 대상과 나눌 수 있을 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화병은 무슨 병이에요? 한병이에요. 예. 한이라는 건 뭐냐면 분노도 잘 못 내고 그렇다고 누구랑 같이 서러움을 토로할 대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는? 꽉 차겠죠. 터지게 생겼죠, 그죠? 네. 그런 병이 바로 한마는 할 때 그 한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분노 감정을 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노 감정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진짜 감정, 온건파 감정, 자기를 향하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 아마 우리 시대에도 한병은 계속될 겁니다. 자, 바로 이게 가족 상담 전문가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임상 도구인데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계도라고 합니다. 예, 3대에 걸쳐서 많은 가족들이 있고 이걸 다 심볼로 표시했고 이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색. 마치 사람과 사이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죠, 그죠? 네. 예, 빨간색. 지그재그가 유난히 많네요. 이 상징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상징인지? 이 상징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누가 남자일까요? 네모가? 어떻게 하셨어요?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는 여성입니다. 자, 한 줄이면 좋겠는데 점점점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자주 만날까요? 자주 안 만나고 서로 친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친하다고 생각하겠죠. 이걸 아주 소원한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건 어때요? 아까 많이 봤죠? 지그재그. 일직선이면 좋겠는데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지그재그인 거 보니까 어때요? 자주 싸우겠죠. 네, 갈등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단절인데 이거는. 점점점인데 이 아예 그냥 중간이 끊어졌어요. 단절입니다. 이건 뭐예요? 안 만난 지 오래됐어요. 네. 요 정도 되면 번호 지우기가 쉽지 않은데 번호까지 지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채무 관계 아닙니까? 예. 자, 이건 뭘까요? 두 줄. 이거는 아주 평화로운 관계? 평화로운. 왕래를 평화로운 관계. 오, 좋아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자, 세 줄은 뭘까요? 많을수록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거의 손도 대지 말라는 얘기 같아. 좀 헷갈리세요? 심지어 빨간색이. 밀착 관계인데 반대네? 밀착 관계는 뭐냐면 너무 자주 연락해 서로. 거의 붙어 있어요. 경계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우리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이 세 줄을 가장 조심해야 될 관계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병리적인 관계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친밀 관계와 밀착 관계가 잘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 줄인 분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게 두 줄이 아니고 몇 줄이라는 얘기예요? 세 줄. 우리가 오늘 좀 세 줄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그거 좀 알아보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줄과 세 줄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관계 안에 내가 있느냐예요. 나의 경계가 있느냐예요. 네. 나의 경계가 있으면 두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밀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나와 너가 섞여가지고 뭐가 내 거고 어떨 때는 내가 뭘 결정을 해도 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네. 매일 보고해야 되고 보고 안 하면 불안해지고 이런 게 지금 세 줄이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두 줄에 가까운 관계가 더 많은지 세 줄에 가까운 관계가 많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몇 개 한번 질문을 물어볼게요. 속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카톡이 왔어요. 일이 없어지기를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일이 없어지자마자 전화 오겠지? 전화 오기를 기다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전화가 안 와요. 때로 있다.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한 서너 시간 지났는데 없어졌는데 전화 안 해요. 열이 받은 적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우연히 SNS 가보니까 얘가 활동 중이야. 그래서 나한테 연락 안 한 거야. 거의 완전히 꼭지가 돈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다음에 만났어요. 약속이 있어서 만났는데 다음에는 아무런 척 하지 않은 척, 뭐 괜찮은 척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세요. 세 줄이야. 세 줄인데 진짜. 나는 엄마랑 엄청 친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청 친하다. 근데 두 줄로 친한지 석 줄로 친한지 정말 친밀한지 밀착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집에 오자마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보고해야지만 속이 풀리죠. 엄마가 전화로 너 어디니? 뭐하니? 너 누구랑 있어? 몇 시간 체크한 적이 있다 없다? 몇 시간? 있어요? 엄마도 정상 아니세요? 엄마도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다 컸는데 내가. 나는 하루 중 여러 차례 보고하다가 깜빡하고 한 서너 시간 놓쳤어. 아니면 한 반나절 못했어. 그러면 집에 가면 엄마한테 엄청 깨지겠다. 불안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면 요것도요 살짝 두 줄보다 석 줄에 가까워요. 우리가 생각보다 석 줄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세 줄이 많은 이유는 우리는 경계보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함께하는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죠? 우리가 개별 그릇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찌개 끓여놓고 같이 퍼먹는 거지. 그걸 따로 먹으면 야 식구끼리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옛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개별 적시 뭐 위생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가지고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싱글 데디가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애가 꽤 많아요. 한 4~5이셨던 것 같아. 막내가 되게 어렸어요. 여자아이인데 한 4살인가 5살밖에 안 됐어요. 내가 화가 났습니다. 안 빠비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는 거예요. 그럼 막 달려가가지고 이 아빠가 그 앞에서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I come in? 들어가도 되니? 그래서 No! 그래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봐. Can I come in? 그랬더니 No! 그래요. 한 3번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No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들어가. 그럼 갈게. 너 마음 진정되면 내일 얘기하자.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장난이겠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미친 거 아니야? 너 어디 아빠가 믿다고 말이지. 널 키우느라고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문을 잠 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쇠 꺼내다 열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이 문화가. 가만 있어봐. 이거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물리적 경계만 존중하는 거야. 네 방이니까 내가 안 들어갈게. 그거 아닙니다. 그죠? 아이의 욕구를 존중해 주는 거야.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욕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문화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 경계도 굉장히 잘 존중해 주는 문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가요, 신학대학원 소속 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29살 때 접니다. 그래서 제가 29살 7월 달에 그 교회 갔는데 8월 달에 주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9살 때 주례를 했다니까요. 아마 나보다 더 빨리 주례한 사람은 없을 거야. 29살에 어떻게 주례를 해요? 사회도 아니고. 미국 결혼식은 중요한 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날입니다. 결혼식 전날. 그래서 리허설을 해요. 왜 리허설을 할까요? 예행 연습을 해야 돼. 이유가 뭐냐면 웨딩 파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딩 파티가 뭐냐면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 친구들 혹은 뭐 누나 뭐 형 뭐 이런 사람들끼리 들러리를 쓰는 거예요. 들러리 숫자를 동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짝을 맺습니다. 옷도 똑같이 입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 저 들러리가 입는 옷까지 다 사주고 멀리서 오면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요. 그래서 왜 리허설이 필요하겠어요? 이 친구들 키 맞춰갖고 제가 이렇게 짝을 맞춰야 되는 거야. 너랑 짝 해라. 이래갖고 이제 행진도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하는데 리허설 때 양가 부모가 그때 상견례를 하더라고. 서로 그때 처음 뵙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랑 사위를 처음 봐 거기서. 누가 며느리니 누가 들러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행 연습 때는 다 사복 입고 오잖아요. 누가 며느리야?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한 커플의 한 절반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참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상견례를 안 해요? 물어봤더니 하잖아요. 뭘 해요? 지금 리허설 때 하지 않냐는 거야. 아니 리허설 때 상견례 하는 거 말고 그 전에 결혼 전에 상견례 해갖고 결혼해서 이제 허락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나고.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 그런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아니 부모가 결혼해요? 왜 허락을 받아요? 아니 한국은 허락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40살이 됐는데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때. 받아야 돼요. 허락 못 받아갖고 막 쫓겨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결혼의 숙제는 뭐냐 하면 양가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되는 숙제가 있죠. 그런 노력도 안 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오빠 양반다리 연습 좀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반다리 있어야 무슨 되는 거야. 말인가 했더니 그 집에 소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 있는데 아버님이 말이 길기 때문에 양반다리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있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까 장난식으로 한 거예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날부터 집에서 양반다리로 집에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미지가 약간 가부장 이미지가 있었죠. 제가 코너를 뭐 여자는 어쩌고 하면서 이런 코너를 짜가지고 일단 이미지를 빨리 좀 벗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프로에 대한 이미지랑 다르게.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제 약간 원래는 좀 무뚝뚝한데 내성적이고 조금 싹싹하게 보이려고 뭐 조금의 어떤 애교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발산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럼요. 결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저도 이제 지금 대학생 딸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내 허락을 득해야 할 것인가? 이 아이가 좋다고 막 그냥 막 넘어가는데 나는 싫거든. 내가 걔랑 살 줄도 몰라 이거예요? 우리랑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경계가 없어요.